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 여기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형으로 속여 택배로 운반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친구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의 시형주택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당시 29세의 오카다 리카. 그녀는 노인보호시설에서 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해내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실했던 그녀가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2014년 3월 21일, 리카는 이날 일하고 있던 노인보호시설에서 퇴근한 이후 갑자기 소식이 끊깁니다. 병원 관계자나 가족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보아도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죠.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자 5월 초가 되어 리카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침대 밑의 장소에 예사롭지 않은 크기의 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사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딸이 무언가 사건에 휘말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집안을 조사하자 돈이 될 만한 금품이 없어지거나 누군가와 다투는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대 밑에 있던 핏자국이 리카의 DNA와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경찰은 그녀가 집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대로 납치되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실들이 차례차례 밝혀집니다. 일단 판명된 사실은 그녀가 연락이 끊어진 이후, 그러니까 실종으로부터 1개월 후인 4월 말에 리카의 명의로 신규 신용카드가 6장이나 발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도쿄, 중국 상하이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었으며 총 사용 금액은 100만엔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가 발급된 시기에 도쿄 하치오지에 있는 트렁크룸이 리카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트렁크룸, 일본에서 회사나 개인이 매달 돈을 지급하고 빌리는 소규모의 창고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박스에 당분간 필요 없는 물건을 보관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카의 이름으로 빌린 트렁크룸의 사용요금은 그녀가 실종 후에 발급된 신용카드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카는 오사카에 살고 있었는데 왜 도쿄의 트렁크룸을 빌려 무언가를 보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카드 명세서에서 수상함을 느낀 오사카 경찰은 실제 트렁크룸이 있는 도쿄에 출동하게 됩니다. 문제의 트렁크룸, 내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된 리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사카 경찰은 리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트렁크룸에 유기된 것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먼저 시신을 포장하고 있던 비닐을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리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옵니다. 이 지문의 주인은 리카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여성이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연결고리까지 파악한 경찰은 지문을 근거로 일본계 브라질 국적의 여성 오이시 유리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5월 초 오이시 유리는 이미 사망한 리카의 여권을 사용하여 중국 상하이로 출국한 상태였죠. 이렇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 유리는 사망한 리카를 사칭하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후 5월 27일 중국에서도 일부 언론 매체 국제 뉴스로 행방불명 상태였던 오카다 리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건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무려 상하이에서 체류하고 있던 유리가 자발적으로 일본 영사관에 출두하여 자신은 리카의 동의를 얻어서 여권을 건네받았다. 나는 리카가 사망한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주장한 것이었죠.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했다는 그녀의 발언을 중국 공안도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리는 곧 신분을 속이고 중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됩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동안 중국의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마도 바로 강제 출국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그녀의 계산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불법 입국은 큰 범죄였습니다. 일본 오사카부 경찰은 수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녀의 신병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고 2017년 1월 25일이 돼서야 중국 공안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유리는 일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데요. 먼저 경찰은 사망한 리카의 신용카드를 부정 이용한 사기 혐의로 중국으로부터 유리가 입국하자마자 그녀를 체포하여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유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에 직면합니다. 일단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3월 3일, 경찰은 지난번의 사기 혐의에 강도살인을 추가하여 그녀를 다시 체포했고 또다시 긴 취조가 시작되자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낀 유리는 오카다 리카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오이시 유리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오카다 리카를 살해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왜 상하이로 출국한 것인지, 그녀가 밝힌 사건의 상세한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이시 유리는 일본계 브라질인으로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라면 다소 낯선 단어이실 텐데요. 일본에서 1908년부터 농업 이민을 위해 브라질로 건너가 현지에 정착한 일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혼혈까지 합하면 현재 200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브라질인이 있죠. 유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오게 되는데요. 피해자인 리카와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다시 집안의 사정으로 인하여 브라질로 돌아갔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어 또다시 일본에 돌아옵니다. 사건이 있기까지 도쿄 하치오지시에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중국 출신의 여성 A입니다. 이 여성은 일본 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태어난 곳과 다른 외국에서 지내며 서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리는 이 중국인 여성 A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방을 빌려 룸쉐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룸쉐어라고는 하지만 월세는 중국인 여성 A가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리는 이 중국인 여성 A에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가을, 중국인 여성 A는 대학원을 졸업하며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봄이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 상하이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죠. 이것은 유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내는 생활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던 유리는 깊은 고민 끝에 함께 중국에 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해외까지 따라가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죠. 일각에서는 유리가 중국인 여성 A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리는 일본에서의 체류 자격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무려 6년 전부터 쭉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여권을 들고 출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법 체류했던 사실이 밝혀져 강제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장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일본에 입국이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본인의 혈통을 가진 유리에게는 어쩌면 두 번 다시 일본에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여권을 위조해서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유리는 바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페이스북이나 SNS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의 정보를 모으며 타겟을 찾기 시작하죠. 일단 중국에 갈 때는 새로 여권을 발행하며 자신의 실제 사진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권을 발행하여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과 살며 자신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하나 리스트에서 제거해 나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이 혼자 자취를 하면서 해외에 가본 적이 없는 리카였습니다. 이렇게 타겟이 선정되자 아기를 품은 유리는 리카에게 검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2014년 2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유리는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난한 안부 인사로 시작한 대화는 소규모의 동창회를 하자며 발전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리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의 검은 속내도 모른 채 동창회에 참가한 인원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상황을 유도했는지 유리는 리카의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떠올리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보통의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유리는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3월 21일 근처 쇼핑센터에서 흉기를 구입합니다. 당일 밤 시간이 되자 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또다시 리카의 자택을 방문하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목적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집을 방문한 초등학교 동창. 지난번에 재워주었다고는 해도 리카도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집에 들어오게 해주었죠.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유리는 먼저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신분을 빌려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갑자기 신분을 사칭하는 것에 협력해달라는 초등학교 동창의 부탁을 당연하게도 리카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실내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늦은 시간이 되어 유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불청객이 된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냥한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는 친구에게는 화가 나겠죠. 리카는 참다 못해서 적당히 하고 얼른 돌아가 라는 말을 꺼내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타이밍에 유리는 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사용하여 리카를 공격합니다. 계획했던 범행이 끝나고 유리는 홈센터에서 대형 박스를 구해와서 그곳에 리카를 완충제로 포장하여 넣습니다. 그리고는 택배업자에게 연락하여 부피가 좀 큰 인형을 배송시키고 싶다며 의뢰하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되지 않도록 일단 가까운 곳에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구를 인형으로 속여서 자택이 있는 하치오지로 보낸 그녀는 이후 리카의 의료보험증 등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진이 붙어있지 않은 의료보험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의료보험증과 몇 가지 서류를 추가하여 자신을 리카라며 신분을 사칭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이렇게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장 먼저 그녀가 한 행동은 하치오지 시내에 있는 트렁크룸을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리카가 들어있는 박스를 집에 두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린 트렁크룸에 문제의 박스를 배송시켜 유리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리카의 이름으로 발행받은 여권을 들고 중국에 불법 입국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동기로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는 것도 놀랍지만 체포 이후 재판에서 그녀가 보여준 행동 역시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오이시 유리. 그녀는 검찰 측으로부터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흉기로 살해하는 장면을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재판에서 유리는 스스로를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흔히 말하는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며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행한 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대담하고 냉혹한 다른 인격이며
지금 재판에 선 유리는 그 장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공중에서 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 장소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유리에게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가 쟁점이 됩니다.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기고 리카가 살고 있는 자택을 방문했다. 급소를 노린 범행이었다. 살해 후 샤워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라는 점을 들며 그녀가 일관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반론했는데요. 결국 판사는 유리에게 완전한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해온 유리는 당연히 이 판결에 불복했겠죠. 이후 그녀는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자 했으나 결국 최종 3심이 있던 2020년 9월 11일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녀의 상고를 파기하며 1심,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책임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된 리카가 호의를 가지고 유리를 대했음에도 사람의 생명을 단지 신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유리가 행한 범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창회가 있던 날 리카가 오늘은 저녁에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만난다. 지금은 도쿄에 살고 있어서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친구야. 오랜만에 보니 설렌다. 라며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만난 친구를 2번이나 집에서 재워준 리카의 호의와 친절함을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배신한 유리가 남은 인생 동안 형무소에서 후회하며 반성하기를 바라며 사망한 오카다 리카 씨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여권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생의 목숨을 빼앗은 이번 사연. 추억을 더듬으며 반가운 얼굴들과 만나는 자리인 동창회가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만들어진 자리였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